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금요일 비지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한국GM이 조금 전 주주총회를 열어서 연구개발법인 분리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한국GM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파업 일정을 잡기로 했고 산업은행은 주총회 참석조차 못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들의 비정규직 만여 명의 이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단 공항공사 측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당정 협의를 갖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파문 원인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이 오늘 결국 법인 분리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1조 원 안팎의 적자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분리 문제로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는 더 멀어졌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GM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GM 부평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안건이 조금 전에 GM 본사의 한국GM의 단독 의결로 주주총회에서 기습 통과가 됐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에 참석도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결국 법인 분리 안건이 통과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GM의 최대 주주인 GM 본사 측의 단독 의결로 오늘 법인 분리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원래 노조 측은 2시로 예정됐던 주주총회에 카오카잼 한국GM 사장의 참석을 막기 위해서 사장실 앞에서 대치 중이었는데요. 안건이 통과됐다는 소식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 관계자를 통해서 오후 2시 40분쯤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주총 참석을 위해 본사를 찾았던 건데요. 한국GM 법무팀으로부터 주총이 이미 열렸고 안건이 통과됐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황당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는 측은 주주총회 효력 무효 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2대 주주 패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당혹스러운 건 노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M 본사가 아무리 한국GM의 최대 주주라 해도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기습 강행한 건 안하무인격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이미 파업을 결의한 노조가 곧 파업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GM 측은 오늘 안건 의결에 따라 향후 법인 등기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신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GM 부평 본사에서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 세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부적절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사 협력업체 간부들이 자신들의 친인척들을 정규직 사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사 측은 문제가 없는 채용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비정규직 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보안협력업체 한 곳의 직원이 조카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나중에 공항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였습니다. 다른 협력업체 대표의 아들과 친척은 물론 지인들까지 이런 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노리고 줄줄이 비정규직 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5건 이상이 채용 비리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족을 채용했다든지 관리자 지인을 채용했다든지. 인천공항공사 측은 불거진 의혹을 조사한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각한 거 2개는 경찰에 수사 요청까지 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2건 다 조사한 다음에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다만 협력업체 직원들이라
지금은 직권조사가 어렵지만 나중에 정규직이 됐을 경우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공항까지 공공부문에 고용세습이 만연돼 있다며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고급 자동차의 대명사인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와 조만간 대규모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서명이 되면 단일 품목으로는 현대모비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대모비스와 벤츠 간 차량 부품 계약이 임박했습니다. 계약 부품은 자동차의 뼈대인 샤시 모듈. 수주 규모는 총 9년 동안 벤츠 차량 212만 대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서명 작업 등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계약이 진행된다면 단일 품목으로는 현대모비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계약이 추진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의 샤시 모듈은 하부 뼈대를 구성하는 부품으로 차의 내구성과 강성을 좌우합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벤츠가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부품 납품은 벤츠의 미국과 헝가리 공장 등 두 곳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모비스의 수주 실적도 크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올해 해외 완성차 부품 수주 목표는 70억 달러 규모입니다.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평가 점수도 낮은 지원자를 합격시켜서 채용비리 논란에 휩싸였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금감원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금융감독원 신입공채에 지원한 박모 씨는 최종 면접자 3명 중 점수가 가장 낮았지만 최종 합격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고에도 없던 평판 주회를 해 1등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겁니다. 더욱이 금감원은 박모 씨가 학력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금감원은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학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박모 씨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고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장님 이제 사인 받았고요. 근로계약 취소입니다. 합격 취소. 사실과 다르게 합격명 기재해가지고 된 거는 채용 공고문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취소한다고 돼 있고요.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금감원 역사상 최초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제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재심의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담당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기존처럼 중징계 입장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6.6%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했던 화장품 업체 스킨푸드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스킨푸드는 오늘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았다고 밝혔는데 회사 측은 이를 위해서 다음 주 초에 채권자 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전문 관리 임원을 선임하고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 화제가 되는 이슈를 좀 더 들어가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원인을 분석해보는 짚어봅시다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 사립 유치원 운영 비리 문제를 좀 살펴보고요. 곧 이어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도움 말씀을 위해서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얘기부터 좀 하죠. 이게 일단은 사립 그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오늘부터 오픈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 자체에서 그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글쎄요.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에서 이와 같이 누리 과정으로 1년에 2조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이 술술술술 샜다라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세금이 지원되는 곳에는 투명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와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것이 한 7개월 가까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유치원이라는 거는 이제 애들이 조금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만 하면서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그 상황이니까 애들도 상당히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뭐라 할까요? 어른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좀 걱정스럽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참 교육기관이라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참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일단 공식적으로 내놓았고요. 21일 날인가요?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뭔가 대책을 논의한다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명 공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예. 특히 이 사안을 이제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 장치로서 이른바 영유과 유치원의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리 근절 3대 법안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영진 의원실 쪽에서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지원되는 것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점 그리고 또 설립자들과 또 운영자들을 분리하는 그런 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그 국민의 어떤 지지와 어떤 성원이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립학교 유치원 비리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심지어 소송도 있었고 뭐 이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이번에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뭐랄까요 파문이 확산되고 많은 국민들이 더 공분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와 달리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란 공적 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사적인 어떤 사업체라는 성격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리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지금까지 했던 그 사립학교법 1조 자체에서도 사립학교 자체의 어떤 특수성으로서의 어떤 사적 자치 이 부분도 인정을 하고 대신에 교육의 공익성도 인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말씀드렸듯이 운영자들이 교육의 공익성보다는 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고 더불어서 이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사립학교법상 법인이 있고 법인에 있어서의 어떤 법인 회계와 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비 회계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고 유용할 경우에 형사 처벌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깨끗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누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갑자기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와 달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정 보육 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수백 명 어떻게 100명 이상 되는 큰 유치원까지 아주 다양한 과정에서 누리 과정에 대해서 1인당 29만 원씩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원되는 돈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던 것이 지금 국공립 유치원과 이 사립학교 유치원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을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어떤 유치원 원장님들의 정치적 파워가 굉장히 컸죠. 지역 유지라며요? 그렇죠. 특히 그 유치원 선생님뿐만 아니고 유치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학부모들이 유치원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굉장히 동조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속에서 지역 유치원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으로는 정치 원금을 후원하고 또 선거 때는 조직을 통해서
또 특정 정치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밀고 당겨주는 정치인과 이 지역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유착 관계, 그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원래 결정적인 그 선거가 있습니까? 없죠. 선거가 없는 이 해에 났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을 강력하게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제대로 제기한 것 같고 국민들의 이와 같은 그 성원이 그러니까요. 크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 제기한 시점이 절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노정되어 온 이 상황을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원인을 알면 이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정부 회계 시스템에 이제 사립이지만 집어 넣겠다는 얘기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1인당 29만 원씩 되고 있는 그 지원금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조금으로 바꿔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명목에 의해서만 그 정부 지원금이 이제 정부가 준 돈이 지급될 수 있게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혹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교구 사용 목적의 보조금, 그래서 교구 보조금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 교구를 산 쪽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내는 거라 그 사이에서 뭔가 그 원장, 그러니까 그 유치원과 그 교구 판매사와의 뭔가 좀 야합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던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인 거하고 지금처럼 보육료 지원금인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용도가 지정된 돈을 그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월 1인당 29만 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은 그 학부모들한테 돈을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보내는 순간 부모들한테 돈을 주는 대신에 그 돈을 이 그 유치원 원장님들한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원금 자체가 목적이 그냥 지원금이라고 하고 있지 용도를 29만 원을 어떻게 특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교구를 사라, 애들 밥 먹일 때 그렇죠. 이런 식이 결국 없다 이거죠. 유형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성격상 그 보조금은 명목과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다른 데 쓴다 하더라도 형사상 이른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와 같은 그 보육료 지원금을 그 국고보조금 지원상 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어 특정한 용도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와 같이 임의로 그것을 이제 다 쓰고 남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쓰기 어려운 그 다른 데로 쓰는 것이 점점 어렵게 만들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지원금인 명목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바꿔도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을 충분히 보시는 크죠. 거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조작을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사실상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뒷돈 받는 것이 각종 어떤 양심 고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학부모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장이 그렇게 하고 뭐 비리를 한다든가 뭔가 부정적인 모습을 눈에 보여도 그거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한다든가 이걸 어디다가 알린다든가 쉽게 하지 못했던 게 내 자식이 이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이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보통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장들이 했던 가장 그 적극적인 대응 자세는 문 닫아버릴 거야, 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데 가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뭐 간판을 바꿔달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현재까지는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어제 그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현행 유치원 관련된 법에 따르면은 인가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을 닫고 예를 들어서 A동에 있다가 B동에 가서 이렇게 열었을 때 규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큰 어떤 그 유치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만 가정 그 어린이집처럼 아파트 하나를 얻어가지고 한 10대 명 있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 적지 않았죠. 근데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은 사실 문 닫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영리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인허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처벌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 그 유치원 총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문을 닫겠다라는 뭐, 식으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언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법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단체 행동을 통해서 이런 법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현재의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지금까지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이 단체로서의 이와 같은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켰지만 적어도 2018년 이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규모가 크거나 이 보조금을 좀 받는데 이 지금 지원금 외에 학부모들한테 돈을 많이 받거나 이런 유치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 검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또 종합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일단 어린이집을 먼저 가고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그 다음에 유치원을 가는데 그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 그럼 아예 이번 기회에 정부가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개혁 법안, 개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봐도 될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한 9천여 개 유치원에 70만 원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76% 한 4,200곳이 사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공립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 꼬맹이들이 3명이었습니다만 국공립 유치원 보내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설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국공립으로 모두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립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립 유치원 쪽의 말씀도 조금 드려야 될 것이 실제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거기에 투명하게 쓰여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적어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자기들이 쓰고 나서 남는 것은 사실상 이익으로 보는 것에 법적인 하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른데 심지어 그 원장님 가방을 사고 성인용품을 산다 하더라도 형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그 일을 벌였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고 비리고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현행법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마냥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들을 적어도 현행법 하에서 이것을 비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100% 옳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리 이른바 비리 유치원, 비리 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한다는 것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그와 같은 그 청구가 받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지난번에 각종 공청회를 했듯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안을 만들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들이 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돈 내서 만든 유치원에서 내가 돈 빼서 쓰는 거 이거는 결국 내 투자금 회수하는 건데 그게 왜 무슨 문제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인식에 좀 뭔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세금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써야 된다는 것. 그것은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얘기 가볼까요?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의혹인데 일단은 교통공사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일단은 이쪽에 주장에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공방이 계속되네요. 현실적으로 일단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의혹이 구체적인 사실 숫자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1287명 중에 108명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은 쉽게 말하면 한 10명 중에 1명 내지 1명 남짓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기존 직원의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더 나아가서는 이게 보면은 며느리와
이게 형수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은 상당 부분 진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불어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더니만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보다 이 가족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채용과 이와 같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은 두 가지 포인트로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노력은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교통공사는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이 주된 업무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 복리 후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이발사라든가 아니면 관련되는 다른 분들까지 몽땅 거의 다 사실상 그 과도하게 정규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과 함께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정규직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비정규직으로 했다가 무기계약직 그리고 또 아주 쉬운 시험을 통해서 거의 90몇% 이상 되는 사람이 정규직을 하는 과정에 그 배후에 사실상 노조가 역할을 했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증거로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그 관련 자료를 내달라라고 하고 내부적인 그 어떤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하니까 이 내부에 있는 노조가 전수조사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내렸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 부분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야권의 그 어떤 주장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국정감사를 직접 요청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혹인데 의혹이 정말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정말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의 하부 관리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와 같은 비리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평소 때 해야 될 그 수장이 바로 이 박원순 시장인데 본인이 아는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그 제3자 화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좀 섭섭한 점이 없지 않은데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제3자의 감사원에 맡긴다는 것을 넘어 내부적으로 제대로 감사가 됐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되고 더불어서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김영란법보다 훨씬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천원만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들이 받는다 하더라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 특히 이제 노조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제 식구를 계속 감싸게 해서 그 채용을 하고 그것을 정규직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노량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말 제가 한 10시 정도 넘어서 갔더니만 그때 이제 그 한국 파라과이하고 축구하는데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컵밥 먹으면서 70대 1 내지 60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 공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그 청년들의 어떤 그 바람이 이런 식으로 좌절시켰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박원순 시장도 진실 여부를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 채용 비리 문제는 저희 앞서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금감원 채용 비리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요즘에 그 청년들 취업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너무나도 예민하고 너무나도 좀 그 뭐랄까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화를 내게 하는 거 공분을 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저희도 뭐 전화기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인천공항공사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또 뭔가 채용 비리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이 공기업들의 이런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뭔가 좀 한번 좀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한 사건이 계기가 돼서 그것이 일파만파 번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어제 그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은만 이렇게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바른정당이라든가 평화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전부 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공조를 할 경우에는 150석 이상의 어떤 찬성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울시 교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현재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철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말씀하신 인천공항공사라든가 아니면 그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강원랜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이번 정권에만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타겟은 명확하게 해서 이번 것이
뚜껑을 열어봤는데 정말 봉화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그 조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지금 정말 20대에 대학교 나와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에서 막혔다고 하면은 정말 이와 같은 것이 나라냐라는 비판을 청년들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정말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또 문재인 정부가 또 처음부터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결국은 한국 GM이 주주총회를 열어서 법인 분리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R&D 부분을 크게 보면 이제 생산 쪽과 이제 나눠서 두 개 법인으로 이제 한국 GM에 이 회사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미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대로 노조도 뭐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파업 찬반 투표까지 해서 찬성 쪽으로 일단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180일 이제 노사가 이 경영성에 합의한 지 180여일 만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GM 상황을 최근에 뭐 이런 고용 문제라 이런 부분과 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방희 생활경제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오늘 좀 전에 통과됐기 때문에 노조 쪽 얘기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정해철 한국 GM 노조 정책실장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노조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소장님하고 얘기를 시작하죠. 네. 소장님, 이게 통과가 단독으로 됐다고 그러네요. 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이제 숨바꼭질이 벌어졌는데요. 노조도 어디서 열릴 거냐, 두 군데가 후보 지역이었고 그래서 분산돼 있다가 이제 부평공장 사장실 쪽이다 그래서 그쪽을 오후 1시부터 이제 점거하다시피 하면서 막았는데 결국은 회사 측에서는 통과됐다고 알렸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 이사들은 참석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예. 하나는 법적 효력 논란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 노조 측에서는 분명히 사장실에는 사장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성원이 됐느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산업은행 측에서도 이제 무효 소송 같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지분 차이가 좀 나더라도 2대 주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제 5.11 경영 정상화 합의라는 걸 했잖아요. 그 반년 만에 이런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렇다면 정말 GM이 한국을 떠나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까지 오는 이유는 기대했던 이퀴녹스를 포함해서 잘 안 팔리잖아요. GM이 심지어는 6월 이후에는 완성차 5개 업체 가운데 꼴찌하고 있거든요. 이미지가 한번 실추되고 나니까 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게 자동차라는 상품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어서 이게 과연 그 경영 정상화 합의에 따른 정신에도 위배되지만 마케팅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노조 관계자 말씀을 들을 거기 때문에 회사 측의 얘기를 조금 먼저 소장님이랑 얘기를 좀 하고 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측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 법인 분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그 근거는 차세대 SUV,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게 SUV니까 SUV 계열로
지금 이제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GM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제 표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네. 이게 SUV를 키우는데 꼭 R&D 쪽을 분리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긴 합니다. 디자인 센터하고 R&D 센터를 이제 분리해내는 건데 네. 이제 이쪽에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거는 경쟁력 있고 네. 또 단체 협약이 승계되지 않는 분야니까 이 분야를 따로 떼내서 이 부분은 좀 살리고 생산 쪽은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의혹을 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글로벌 차원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남양주 기술연구소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 GM이라는 글로벌 GM의 지사인데 지사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경영진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사의 디자인이나 R&D도 여기에 갖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별도 법인이 오히려 성장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신뢰를 얻으려면 과연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결국 있는 다시 거죠. 그 문제로 좀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예 지금 노조 관계자 얘기를 듣겠습니다. 한국 GM 노조 정해철 정책실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뭐 그냥 의례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했지만 사실 안녕하시지 않은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저희가 네. 알기로도 저희 취재 기자도 좀 오늘 부평공장에 좀 가 있는데 이게 네. 그쪽에 산업은행 관계자도 왔었고요. 근데 네. 이 의결은 딴 데서 된 모양이군요. 딴 데서 된 건 아니고요. 그 회사가 이제 애초에 공고했던 장소에서 했는데 산업은행이 그 이대 주주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의결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부평공장에서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뭐 눈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어차피 그 GM이 단독 주식만 하더라도 76%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할 수는 있다. 단독으로 의결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다. 근데 원래 노조 측에서 카잼 사장을 그 방에서 못 나가게 이렇게 봉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 사장이 네. 참석을 안 해도 주총회 의결 사항이 뭐 유효한 겁니까? 그 사장실 옆에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회의실에서 그 진행을 했다라고 저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원론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사가 노조한테 이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직까지 노동조합한테 공식적으로 그 얘기한 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지난 8월 17일 날 5분짜리 설명회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예.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한 39개 정도를 질문을 했는데 그 두루뭉술하게 대략적인 답변한 거 한 번 있고 그 외에는 서면 답변한 거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없습니다. 8월 17일 날 잠깐 설명한 거 외에 네네. 8월 17일이면 벌써 거의 2달이 훨씬 넘어가는 건데 그 사이에 이렇다 저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5일 날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요. 예. 그런 이제 우려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노사 특별단체 교섭을 하자라고 이제 9월 10일 날 발송하고 9월 20일 날 하자라고 했는데 10월 8일 현재까지 그런 회사가 교섭에 임하지 않아서 예. 저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행조정 신청을 했고요. 예. 지난 15일, 16일 날 양의회를 거쳐서 78.2% 압도적인 가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예. 중노위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뭐 결과가 좀 심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예. 이제 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시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노조는 이 한국 GM의 이 법인 분리 이 법인 분리 이 건이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일종의 뭐 꼼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네, 저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그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 그 정부와 산업부와 MOU 사항에도 없는 거고요. 정부와 합의 사항에도 없는 건데 만 2달 남짓되는 시기에 다시 이런 구조조정을
이런 것들 내용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회사는 여러 가지 뭐 효율적이다 뭐다 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 회사가 법인이 분리되더라도 회사 명칭만 바뀌는 것뿐이지 사람도 일하는 장소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현재 단일법인에서도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나눈다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노동조합은 그 단일법인이 유지되면은 그 노동조합이 협력을 요청하면은 협력과 지원, 노사 상생을 위한 협력들 충분히 우리는 아끼지 않고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실장님이 쭉 말씀하셨던 8월 17일 날 5분짜리 설명 이후에는 특별한 우리한테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을 쭉 들어보고 그다음에 교섭을 요청했는데도 9월 5일 날 그 이후에 응하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양측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타협의 여지가 참 찾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 이제 월요일 날 그 결과 나오고 하면 지난번에 찬반 투표에서는 파업에 들어가기로 이제 찬성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업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뭐 일방적으로 집행부만 입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22일 날 쟁의조정 조정 결과를 보고 오후에 이제 쟁대위를 소집해 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쟁대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실력 행사도 할 수 있고 어떤 회사한테 경고성 그런 파업이랄지 이런 것들 모든 걸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화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GM노조 정해철 정책실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접점 잡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이 이제 법인 분리라는 일종의 지시가 한국GM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글로벌 이제 본사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글로벌 본사 GM의 어떤 전략을 자세히 다른 지역도 들여다보면 굉장한 구조조정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라든가 국민이 이제 8천억까지 지원하면서 떠나지 말기를 간청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은 벌어놓은 상황에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GM은 아마 이제 떠나고 싶은 게 사실일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아까도 올 들어서 한국GM이 지금 5개 판매 회사 중에서 꼴찌라는 말씀도 하셨고 6월 이후는 굳어져 가고 있죠. 그 정도로 한국GM이 잘 국내에서 이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경영이 안 좋았고 그 안 좋은 게 노사 갈등이라든가 혹은 한국철수론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실추됐어요. 그래서 2014년 이후 이제 가동률, 판매량 이런 게 거의 반토막이 나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매출도 15조에서 10조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마는 누적 적자가 한 3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애널리스트들 예상으로는 1조 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1조 원이 적자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GM 본사 입장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를 더 경영 정상화 합의할 때는 6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살리는 것보다는 약간 뭐랄까 욕을 먹더라도 그냥 흥미를 잃었다고 그럴까 의욕을 잃었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로 성적이 악화되고 있다. 근데 일단은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영정사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투자하겠다. 그리고 산업은행도 한국도 이제 뭐 8천억을 투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또 중요한 합의사안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철수하지 않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법인을 분리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R&D 쪽은 남겨놓으니까 사실 철수는 아닌 거고 생산 쪽은 구조조정을 해서 만약에 철수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거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이제 디자인 센터와 R&D 센터의 경우에는 글로벌 관점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을 분리하게 되면 이 원래 법인이 가지고 있던 단체 협약을 승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새로운 신설 법인이 가지는 장점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니까 아예 이쪽으로 전념하는 방향으로 생산 라인을 축소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당장 없애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겨났는데 어찌 됐든 우리 국민들 보기에 이제 노조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8천억까지 지원하면서 이 정상화 합의를 이루어냈고 또 서로 신뢰하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의욕을 북돋은 그런 계기가 반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좀 너무 빠르다. 그 의욕을 잃고 이렇게 거의 그 외골수로 나가는 게 좀 빠르다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산업은행도 지금 상당히 그 격앙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 가처분 소송까지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또 그렇고 여기 산업은행 그래서 지금 뭐 비토권을 행사, 즉 거부권을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비토권 행사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이미 이제 GM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GM 같은 경우는 김현장에 의뢰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비토권을 이제 3대 합의문에 넣을 때 조건부 합의였잖아요. 산업은행이 이제 지분은 적지만 비토권을 가진다 그럴 때 어떤 경영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철수한다든가 하는 중대한 경영 사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설법인은 전체 자산 규모에서 7조 1천억 정도 되는 한국 GM 재산 가치 가운데서 한 3,500억 정도니까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토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할 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고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빌미를 산업은행이 그때 합의문을 작성할 때 제공했을 수 있다. 역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그 얘기는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역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그런 비판에서 자유를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군요. 이제 산업은행이 주도했고 또 이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주역이 이동걸 사는 회장인데 상당히 그 당시에는 각광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이게 부담이자 짐이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3자가 이해관계자 3자가 다 신뢰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한 건데 어느 한쪽이 신뢰를 우선해서 깨고 있으니까 게다가 그 사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한국 GM 측이니까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참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영정사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상당히 빛이 발했고 더 중요한 건 이 대안을 찾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충돌밖에 없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도 충분히 설명하고 한국에 머무르는 거라면 일종의 조정이나 타협이 가능하겠죠. 절충도 가능할 테고. 근데 의구심을 품는 대로 역시 디자인 센터와 R&D 센터를 빼고는 상당한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사태는 더 파국으로 가고 지금 이제 완성차 시장에서 힘을 잃고 있는 한국 GM의 위상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꼭 한국 GM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자동차 업체들 실적도 나오는데 그 어닝 쇼크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수출 같은 경우는 한 8%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6년 이후 본격 제기됐던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론이 이 한국 GM을 필두로 해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얘기가 다른 게 다른 산업과 달리 우리 제조업의 13% 그리고 이제 우리 고용 같은 경우는 뭐 39만 명, 협력업체까지 100만 명이 넘는 고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으로 비화되는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정부의 고심도 거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은행이 정부를 대리한다고는 하지만 지난번처럼 다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산은을 통해서 하는 데는 이제 그야말로 지분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한국 GM한테는 밀리니까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노사정위원회 쌍용 해고자 복직을 이뤄낸 과거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지금 그런 조직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자 하는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한국 GM이고 GM이 과연 받아들이느냐인데 GM도 이제 내수 시장을 포함해서 경영이 이제 판매를 포함해서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5월 11일 경영 정상화에 합의할 때는 한번 잘해보자 하면 실제로 실적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한국 GM의 경영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상황을 악화시켜서 점점 더 실적을 나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이제 투자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이미지를 실추된 걸 이제 살리고 다시 한번 이제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도전해보는 게 어떤가. 그게 이제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꼭 뭐 우리나라 뭐 경제나 우리나라 뭐 저 근로자들의 어떤 취업이나 뭐 직장 문제나 이런 문제를 떠나서요. 르노 삼성도 왜 꼴찌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습니다. 기사회생했거든요. 기사회생했죠. 좋은 요즘 성적 좋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고 거기에 가장 근본적이었던 건 노사 간의 합심이었고 글쎄요. 물론 뭐 그러면 뭐 르노 삼성은 뭐 노사 간의 뭐 관계가 늘 좋았던 거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례도 있고 한데 뭔가 좀 그런 식으로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새로운 또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쉽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그렇네요. 그 도요타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리콜 사태 때문에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결국은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한국 GM은 글로벌 본사 때문에 그렇겠지만 왜 그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비즈플러스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